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물관 유물 예술의 눈으로 보는 박물관 유물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미학이라든지 뭐 할 때 개념화가 무지 중요한데요. 그냥 신석시대 토기무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신석시대는 빗금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무늬가 과연 우리의 전통적 어떤 그 기형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조형성을 과연 전승하느냐, 이거 무지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최초로 뭔가 그 자연 상태에 있던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신의 예술적인 미의식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최초의 미의식인 거죠. 그러면 이 미의식이 그 지역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사람에게 계속 전승이 되죠. 그게 이제 문화인데, 그러면 이러한 무늬들은 과연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무늬들은 과연 중국에서 볼 수 있냐 이거죠. 중국에 진짜 저는 중국 가서 그릇들 많이 봤거든요.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이 좋아하는 무늬들이 있어요. 존재. 근데 이런 무늬들은 또 우리가 좋아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보느냐? 인사동에 가면 떡집 있어요. 떡집에 가면 떡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골에 명망 있는 집안은 전부 다 떡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편 같은 거 할 때 다 떡판 다 기억해요. 그 다음에 송화가루 해가지고 다식 아시죠? 솔 분 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럼 그걸 다식을 하는데 다식에 다 동그란 거 네모난 거가 다식인데 그걸 판을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한 이틀 3일 해놓으면 나중에 탁하게 다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요새는 이제 빨간 과자가 그냥 지금은 이렇게 쌓죠. 예전에 다식을 썼을 때 다 기억해요. 그다 색깔 입혀가지고 물감 내가지고. 자, 그때 그 다식에 있던 무늬 기억해요. 아니 무늬 모양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무늬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무늬들을 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자기, 특히 창살. 중국인들은 이 창살에 그런 게 없습니다. 중국은 나무판 이런 것만 해요. 종이를 바르는 창살은 만주족과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 여행을 할 때 멀리 집이 있는데 거기가 종이로 된 창살이라면 만주족 아니면 한국인이 살아, 조선족이. 왜? 그거 보면 이런 무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의 창살 무늬들. 이건 가장 한국적인 무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무늬가 전승되고 있다는 거죠. 전승.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런 무늬들이 익숙합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청동리, 어깨, 동판 이런 데도 이런 무늬들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한국적 무늬의 뿌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패션을 하는 친구들이 서양의 그런 패션보다는 몬드리안 패션이 다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줄 긋고. 근데 이게 그 가장 현대적인, 포스트 모던의 가장 근접한 무늬라고 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한국적 기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요게 중국의 앙소문화 문화입니다. 앙소문화. 그리고 이것은 신석기. 같은 시대인데 실제 가서 그릇을 보게 되면 너무나 달라요. 형태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이 형태는 나중에 중국의 당나라 때도 똑같이 계승돼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계승돼. 저는 이런 한국의 신석시대 그 빗살물 토기와 가장 그 색감이나 기형으로 닮은 게 저는 분청사기라고 봅니다. 이거 너무나 근대적인 예술성을 갖고 있어요. 정말 단순합니다. 그런데 뭔가 세련됐어요. 투박한데 세련됐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분청사기를 최고로 친대요. 요즘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한국 토기의 기형과 색감은 가장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이 한국미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역동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역동성 중에 하나는 바로 곡선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40살 된 엄마의 허리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이렇게 군대 간 아들이 엄마하고 했는데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닌가, 이건 아가씨지. 엄마 쓸 때 위나 아래가 다 똑같을 때, 그때 가장 엄마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한국적인 곡선미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러한 역동성 중 하나는 이 끝을 올리는 거, 이거 반전이라 해서 우리나라는 이 반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와집 다 반전이 있다는 거죠. 오랜 전통입니다. 중국에는 전탑이 있거든요. 반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에 성들 많아요.
근데 거기는 벽돌을 거서 하는데 국돌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돌로 만들었는데 돌을 둥글게 깎아 옆으로. 근데 위에도 깎아. 국돌이라거든요. 저는 그 돌의 예술성 어디 있냐? 한양도성에 가면, 저 성북동 쪽 가면 정말 그런 국돌이들이 많습니다. 고구려는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곡선미를 추구하는 독특한 예술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반전의 미는 바로 여기. 요게 이제 고구려 무용총, 우리나라 고분 벽화 중에 제가 3대 벽화로 꼽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이제 강서대묘, 현무도, 또 하나가 수렵도, 하나가 충구리 무용총. 네. 자, 지금 여기 이제 3명을 주는데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여기 겉옷인데 색깔이 약간 황토색이죠. 여기는 또 같은 하얀색인데 전문이야. 근데 얘는 요 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은 거꾸로 요게 밑에고 요게 위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고려했어요. 왜냐면 색깔을 다르게 하면서 역동성을 주면 살아있는 느낌을.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얘들은 대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춤추는 애들이고 얘들은 지금 뭐로 하냐면 가수들을 보고 있어요. 무용수와 가수인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 순서를. 그리고 여기 동무 추는 애가 있어요. 얘는 진짜 잘 추는 애겠죠. 동무. 여기는 집단무.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긴 소매를 한다 해서 고구려의 가장 대표적인 장수무입니다. 긴 장자다 소매 숫자 써서.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는 지금 6시에 우물가에서 삼돌이와 만날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 끝나나? 그냥 안 끝나. 그러니까 탁 돌아서서 아씨 더럽게 안 끝나네. 언제 끝나는 이 반전. 그러니까 이가 고개를 딱 돌린 순간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제 해석이지 이 그림을 그린 이 화공의 해석은 모릅니다. 왜 했는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스토리텔링 할 때 시간적인 흐름을 보고 있다. 아, 더럽게 안 끝나네. 우리 언제 가야 되냐. 삼돌이가 삐져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는 이 반전의 묘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기는 생동감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역동성이 하나 생동감인데 뭐냐면 요게 다 열쇠가 있다는 거죠. 다 문을 닫았다는 거죠. 다. 여기는 부처님의 지신사리를 모신 곳이에요. 아, 물론 이제 부도니까 이건 이제 고승이겠죠. 그러나 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2가지 기법을 씁니다. 하나는 열쇠를 줌으로써 여기가 문이라는 걸 알려줘. 또 하나는 창살이 있는데 창살을 전부 다 비껴서 그려놨습니다. 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안악 3호분에서 등장합니다. 안악 3호분. 그러니까 고구려의 안악 3호분이 대략 435년경, 아니야, 그죠? 357년경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부터 요게 고려 초니까, 그러니까 벌써 600년이 지났는데 600년이 지났는데 그런 기법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중국에 이런 기법이 있느냐? 당연히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그 밑에 석공의 석공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물쇠를 하다든가 아니면 창살을 다 비껴서 하라. 거기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의 돌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이 생동감, 이런 기법들이 저는 한국미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찰에도 볼 수 있지만 국립박물관 야외 전시실에 가면 남할 여초 아주 그냥 진짜 아름다운 부도가 다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하면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에 있는 부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미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죠. 현대미술을 한 사람은 자꾸만 그 우리나라 민화나 이것을 자꾸만 현대미술적인 관점으로 보거나 또는 중국 미술을 한 사람은 자꾸만 중국의 관점으로 본다 이거죠. 아까 말한 대로 달 항아리는 어떻게 보면 막 밋밋하고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서구의 미학자들이 왜 그걸 열광하는, 특히 철학자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비움의 철학이 지금 우리 인간들은 욕망이 너무 극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욕망 때문에 막 삶과 죽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달 항아리를 보면 너무나 비어 있다는 거죠. 도박하고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끼듯이 또 저는 조선시대는 당연히 문인화가 선비들의, 그러니까 그리고 무속화가 있고 불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시중에 안 나오니까 이건 뭐 팔릴 수도 없고, 이것은 뭐 그냥 탱화나 아니면 뭐 그 괴물로만 나타난 거니까 이건 뭐 안 돼. 근데 왜 진품명품에 나오면 무속화는 안 나오고 왜 이것은 나오냐 이죠. 근데 우리가 붓을
서해하고 이것은 엄청난 값이 막, 그 뭐냐. 바로 이 문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권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무속화는 제일 가난하고 힘없고 빼먹는 사람들만 가는 데야. 그러니까 이것은 팔리지도 않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또 선물로 주고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근데 무속화는 그 신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모아서 태워버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무속화와 가장 근접한 게 민화예요. 근데 민화는 왜 진품명 왜 안 나올까요? 서민들이 자기들의 바램을 거기다가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찍어. 목판이 있습니다. 대량을 찍은 후에 좀 더 비싼 것은 누가 화공이 거기서 삭간을 좀 칠해. 그럼 좀 비싸고, 그냥 삭간 안 칠하고 그냥 있으면 좀 싸. 그런데 문인화와 그 민화가 차이점이 뭐냐? 민화는 그냥 싸구려라고 인식돼 있고, 문인화는 좀 고상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 다 읽는 거예요. 그림을 다 읽는 거. 독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인들은 좀 쉬운 말 하면 이런 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성당이나 사찰에 가서 1억을 기부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디 조그만 뒤에 있는 산당이나 이걸 가서 한 10,000원 주고 비는 거고. 근데 비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죠. 네. 거기에 권력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숭늉이나 막걸리 먹으면, 지난번에 있죠. 막걸리를 마시면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와인을 딱 마시면 뭐가 우아한 것 같아. 갯불 그거나 이거나 뭐 있어. 다 술이고 다 속 주고, 하나는 저쪽은 과일 주고. 그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기호에 불과한 거죠. 기호. 그리고 와인은 거기에 유리에, 거기는 왜 도자기 문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옛날부터 유리에다 이렇게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게 일반화된 거고. 그래서 거기는 차가운 음료수 문화예요. 포도주나 이런 것들 다 차가운 거거든. 맥주나 이런 거. 우리는 뜨겁게 데워서 먹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 도자기다가. 우리는 원래 막걸리부터 술부터 다 아시죠? 시골에 가면 그 정종이라고 부르는 거 다 데워서 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인사 가면 얼굴이 취해가지고 또 가면 또 줘. 저는 시골 가면 그렇게 다 집에서 다 술 담그걸 줬어요. 근데 다 줬죠. 그러면 기록에 나와요. 여기 등악골에 뜨끈뜨끈하니까 호흡하면서 마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문화고 저쪽은 차가운 문화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감기 걸리면 냉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냉찜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입을 뒤집어 쓰고 고추물 먹는 거죠. 동치미에다 고추물 넣어서 확. 그래서 땀을 확 빼는 거. 근데 요새는 이제 전부 다 이거 올리는데. 네, 그러니까 변한 거예요. 네, 변한 거예요. 네. 저는 시골에 있을 때 무조건 뜨끈뜨끈 아랫목에다가 무조건 집어놨어요. 제가 기억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차가운 거 이렇게 되는 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열을 내리는 걸로. 자,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는 거, 관점이. 그래서 미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죠. 이건 조선시대 때 문인하고, 그리고 이것은 고려시대 때, 또 고려시대 그림이고, 이렇게 시대마다 또는 권력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술에는 품격에 이걸 두면 안 된다 이거죠. 똑같은 마음이 담긴 거다. 그러니까 민화 중에서도 명품이 생길 수 있는데 민화는 왜 명품이 안 나오냐? 바로 소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권력이니까. 막 그러시면 안 되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차를 보고, 그리고 이제 전체는 신미안입니다. 미를 보는 좀 눈을 키우라. 그게 뭐냐면, 박물관한테 가면, 저게 무슨 국보야. 이때부터 좀 가슴이 아파요. 예술가들이 국보라고 할 때는 그 국보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성계가 썼던 밥그릇이다. 그럼 국보예요, 그건. 왜? 이성계는 그냥 개인이 아니거든요. 조선을 개국한 군주로서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밥그릇으로 정치를 했다면 이 밥그릇에 그날 막걸리를 주면 얘는 살아남는 거고, 막걸리 안 주는 놈은 가서 조영대 가서 확 죽인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걸리 자체가 한 시대를 상징하는 게 있다면 그건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국보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회기성, 유일하게 남은 거, 뭐 또는 예술성,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냐, 신미학. 자, 이 돌이 저 길거리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돌은 느티나무에 딱 가 있을 때 이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마을의 여러 공동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 마을은 딱 이런 거예요. 공동체가 잘 됐다. 또 하나는 이 마을에 들어가 잘못되더라면 개 패듯이 맞겠다. 되게 센 거, 여기 노인네들의 힘이, 삼노들의 힘이. 그러니까 이런 데 갔을 때는 예의를 다해서 하는 거고, 이런 게 없으면 거기는 그냥 개판 마을이야. 어른들 와도 방구 끼고, 이걸 통해서
그 마을 공동체가 얼마나 엄격한지 딱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동구밭의 하나의 마을 회의소도 될 수 있고 무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 때 시대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디냐? 화로불에서. 신석시대 때 가운데 화덕이 있죠. 그럼 화덕이 공동체를 만드는 데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추우니까 다 불러모니까 거기서 모든 어머니나 이 사람들이 명령 내리고 회의하고 조정하는 게 되죠. 그럼 좀 지나면 뭐겠어요? 고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사찰이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아니면 광개장 비라든지 사찰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는 어디겠어요? 향교 뭐 이런 게죠. 제일 낮은 단계 서당터에서 향교, 서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이걸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돌이지만 전체가 모일 때는 조선시대의 어떠한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금관이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그냥 금관이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는 그러니까 금관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쓰는 거라면 이런 것들이 없죠. 그냥 금으로. 그런데 이런 여러 요소들 뭐 새도 있고 막 방울도 있고 보국도 달리면 이 전체가 개별적인 어떤 상징이 전체 상징이 돼서 금관이 되면서 이 금관을 통해서 신라 왕족들이 전통적인 세계관과 이걸로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런데 왜 6세기가 딱 되면 이게 출처가 안 되냐고 6세기가. 그러면 우리는 불교의 도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도입되면서 왕권이 이제 금관에서 부처님 전륜성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영원정의 상징이 금에서 진리로 바뀌게 되는 인류 사이로 본다면 한 단계 발전했다고 봐요. 유교는 거기다 더 현실적인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진리라는 게 뭐냐?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변화들을 개별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저는 예술의 미를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박물관의 유물이나 문화재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균잼이라는 겁니다. 균잼. 자, 이 두 개의 부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손 모양이 똑같아요. 손 모양이 똑같죠. 자, 그리고 얼굴 모양이 똑같습니다. 다리를 올린 거 똑같죠. 근데 다른 건 뭐냐? 여기는 돌로 만들었고 여기는 쇠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때는 이제 돌이 더 중요한 재료로서 영원성을 상징했다면 남한 여초에서는 변화하는 전쟁에서 이 철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여기 광주 충북리 철분인데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균잼이라서 완벽합니다. 비례, 어깨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철분으로서는 최고고 흐트럼이 없습니다. 21세기 장동건. 장동건 잘 모르겠네 요즘 애들은. 20세기 하여튼 20세기 하여튼 제일 잘생긴 미남형입니다. 요것은 7세기, 8세기. 가장 이걸 균잼이라고 합니다. 어깨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석불을 만들 때 불상을 만드는 불상 조성을 하는 도량경 있습니다. 도량형. 그래서 머리는 얼마고 이거 다 비례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팔만 대장경은 없고요. 티베트 대장경이 있습니다. 불상 조성 도량경 거기에 나와 있는 비례미 이것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을 해야 되겠지만 요 하나 자체가 완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이 요 석불과 만날 또 하나의 조형성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불은 안타깝게 건물이 없어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국립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조형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가 작은 조형성을 갖추고 이것이 다른 건물이나 이거하고 또 맞춰야만 큰 조형성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그 조형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균재미를 볼 때 이 두 개의 차이는 이것은 완벽한 작은 대체의 조형성과 전체 조형성이 다 갖춰진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죠. 중국의 도낭석굴이나 병량석굴 수백 개 수천 개가 됩니다. 그런데도 왜 단일한 이거 하나로 세계유산이 되느냐? 석굴 사후간대 유일한 조립형이거든요. 조립형. 거기에다가 전통 사상과 불교 사상이 결합된 동서양. 그러니까 물론 간다라 쪽에 온 거 서양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가 결합된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 그 한국인들은 말장성을 보면서 저렇게 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쪽 자연지형의 성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중국은 평지니까 그냥 국경을 가른 거잖아요. 북방민족과. 그걸로 무슨 외적을 막아내. 외적을 막아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아내지도 못하고. 아니 그렇잖아요. 적군이 올 때 한 곳으로 오겠어요? 수백 군데 오면 중국군은 다 이렇게 퍼지는데 막겠어요? 그건 국경입니다. 심리적 국경. 이 땅은 우리 땅, 저 땅은 오락의 땅.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여러 그 석고를 봐도 그것은 다 그냥 닦은 거예요. 한 거. 이것은 조립이라 하는 거. 이건 위대한 거죠. 우리가 예술을 볼 때 그런 걸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미를 한국적 자연과 지리, 풍토, 문화 이걸 가지고 봐야 되는, 자꾸만 너무 비교를 하다. 그 비교는 뭐냐면 저쪽과 우리가 왜 다르고 그리고 왜 공존하는 걸 배우는 거지, 우리가 약하고 우리는 뭐 별별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인들은 맨발로 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맨발을 했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닌 거죠. 거기에 풍토가 있는 거니까. 아랍인들은 아랍인들 나름대로 이거 뒤집어 써야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의 눈, 상징의 눈, 그다음에 과학의 눈, 예술의 눈, 그리고 이제 이 아카데미에서는 여러 가지 상상력, 창의력, 생산력 이런 관점으로 유물을 보는 박물관 유물 바로 보기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물관 유물, 예술로 보는 박물관 유물 제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